제가 지난 5월 초 박 대통령 각하의 뜻을 받들어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역대 중정부장 중에서도 가장 파워풀한 인물이 이우락 중정부장이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째려보면 떨이 쓸 수 있다. 누굽니까 이우락 부장이 공산당 때려잡는 중앙정보부장이지 않습니까? 당시 우리나라 분위기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야. 10월 유신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유신,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몰아주겠다. 이게 말이 되겠냐고, 용납이 되겠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 유신헌법 자체도 이거 이우락 부장이 만들었습니다. 최고 큰별 최태성 선생님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제대로 된 역사 과외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진짜 정말 1대1로 김정은을 만나서 뭘 과외를 1대1로 가르칠 수 있다고 하면 뭐를 가르치고 싶으세요? 제가 김정은요? 어떤 대목? 김정은 가리키면 돌가. 주제 가리켜. 역사 속의 어떤 대목? 저는 우리나라의 자랑, 현대사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민주화 운동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북한에서요? 예, 왜냐면 김정은에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상상력이 빈곤해지는 순간 그치. 그 말로가 좋지 않아요. 좋은 말이다. 그러니까 3대 민주화 운동 하면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항쟁 있잖아요. 이 민주화 운동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억압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면 이 역사의 어떤 상상력이 좀 풍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가르치면은 네. 김정은이 한참 듣다가 북한의 민주화 시작되면은 나 카다피 꼴 나겠구나 해서 더 세게 뭔가 뭘 가르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역사의 상상력이 빈곤한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럼 오래 못 가요. 네. 저 큰별 선생님한테 문제 하나 내도 될까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모를 것 같아가지고 이 문제를 아시면 북한에서 진짜 역사 일타 강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맞힐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거든요. 이것도 문제는 자, 뭐야? 김일성이 항일 혁명 시기에 일본 놈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부성인데 그래도 일본 놈보다는 문제. 김일성이 항일 혁명 시기에 일본 진짜 역사 수업을 제대로 배우는구나 북한에서는. 일본군을 이렇게 때려잡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수류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요? 그거는 쉬운데요? 뭔데요? 그거는 솔방울.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다 알아. 뭐야. 문제가 너무. 아니 한국에서 역사 선생님이지 북한에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진짜로 폭탄. 여기도 다 알아요. 그 얘기는. 근데 이제 왜냐면 그 차이는 그거였어요. 북한에서 그 얘기를 역사로 배우면은 우리는 개그로 배워. 그렇죠. 예. 자, 오늘 최태성 선생님과 함께 짚어볼 남북의 역사는요. 남북 관계가 역대 최악이던 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풀어보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68년입니다. 68. 1968년 1월 21일. 우린 이걸 121 사태라고 이야기하는데 북한에서 31명의 무장군이 김신조가 이 청와대 300m 앞까지 밀고 내려왔던 사건. 우리 31명 임무는 저 박정희 놓아야 될 임무
아 근데 이만갑에서 김신조 지난번에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일어나면 그 자리에 좀 남아 있어요. 왜 여기 앉혔어요? 김신조 선생 그 엉덩이 자국 이거 남아 있다고. 진짜 보셨어야 되는데. 무서워 진짜. 아 그때 정말 이 김신조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무서워했던 그런 기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일이 이틀 뒤에 벌어집니다. 1월 23일 북한이요 동해상에서 미국 푸에블로를 납치해 갑니다. 이틀 뒤에. 이래갖고 미국과 북한의 전면전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일촉즉발의 긴장감. 그리고 좀 더 지나서 1968년 11월 달에는요. 11월. 울진 무장 간첩 침투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주 때로 내려왔어요. 맞아요. 120명 정도가 맞아요. 때로 내려와서 이 과정에서 왜 이승보 예. 어린이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사건도 이제 이때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 이 긴장 관계 장난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당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국지는 반공. 교수님 이게 대단했지 않습니까 이게? 나만이 살아있었구나. 나만이 살아있었구나. 그때. 안 들어갔습니다. 우린 다 계획이 없었어. 여러분들이 아직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대단했죠 뭐. 그때 뭐 멸공, 뭐 승공, 늘 듣는 거 반공, 방첩. 방공방첩. 맞아요. 박정희가 반공을 국시로 삼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본인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본인이 남로당 군칙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5.16 혁명을 했을 때 미국의 의심을 받았거든요. 저 옛날에 그 좌익 경력이 있던 애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반공주의자로 생세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북한이 남침을 함으로써 저기 친일 세력들에게 명분을 줘버린 거예요. 갑자기 6.25가 딱 됐네? 옛날 일본군 출신들이 다 뭐가 된 국군이 돼가지고 같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런 때문에 이들에게는 명분에서 이 반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이걸 통해서 자기들이 정당성을 획득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반공을 국시로 삼을 수밖에 없었죠. 자, 이 시기에 가장 큰 건세를 떨친 기관이 있습니다. 뭐 이거 모르면은 간첩이죠. 네, 아, 그렇죠. 간첩도 잘 알겠구나. 그렇죠. 자, 바로 중앙정보부입니다. 네. 한국의 CIA를 표방하고 나왔는데 사실상 미국의 CIA보다 훨씬 강력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FBI랑 해외와 국내를 나눠가지고 이제 관장을 하는데 중앙정보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중앙정보부 혼자서 다 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졌고 초대 김종필 부장부터 해가지고 뭐 김영우, 이유락, 김대규까지 박정희 정권과 함께 그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같이 그렇죠. 지나가는 겁니다. 부장이라는 직책 중에 이렇게 높은 부장들이 있는 곳은 없어요. 바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중앙정보부. 엄청난 기관이었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이 박정희 정부의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했던 중정부장. 오늘의 어떤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제가 1968년 이렇게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쭉 가다가 1972년 당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중정부장을 부릅니다. 불러서는 엄청난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요. 특수 지역에 출장을 다녀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수지요? 네. 그것도 이 명령도 구두가 아니라 친필로 어떤 임무, 어떤 내용 이걸 다 적어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때 이 특수지로 가기 위해서 준비한 준비물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 준비물이 뭐였냐면 바로 먹고 죽을 수 있는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조각.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조각. 진짜요? 그리고 청산걸. 그죠? 자, 과연 이 중수부장이 출장을 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우리의 자제와 인내에도 한도가 있다는 것을 북한 김일성 외래 집단들에게 분명히 경고를 해두게 합니다. 가도하자 김일성을 외치면서 불길처럼 뛰쳐나왔다. 많이 봤어요. 매년 하잖아요. 운동한 시민들의 노고는 천지를 뒤흔들고 정오와 비통은 김일성의 화형식까지 집행했습니다. 전쟁을 미연에 막고 평화 통일의 길을 우리가 모색해보자 하는 이 전 민족의 염원을 행동으로서 추진을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비밀리에
비밀리에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밀사를 보냈다. 권력이 막 보이네요. 실은 제가 지난 5월 초 박 대통령 각하의 뜻을 받들어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이었죠, 이거는 이때. 살아왔다. 충격이다. 이건 정말 아니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보낸 특별 출장이 북한이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분위기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중앙정보부가 안면은 없잖아요. 그렇지.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 다 공산당으로 몰아가 잡던 정말 반동의 핵심적인 조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조직의 장이 북한에 간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68년에 박정희 목 따러 왔습니다. 그럼. 이러고. 그래서 우리도 김일성 목 따러 보내겠다 그래서 실미도 만들고. 혹시 목 따라 간 거 아니에요? 이우락 부장이 여차하면 청산가리를 이렇게 뿌리려고. 근데 어쨌든 우리 당시 국민들로서는 황당한 거거든요. 갑자기 막 이 오른쪽에 있다가 나라가 그냥 방향을 확 틀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도 방향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정신없잖아요. 북한은 또 북한대로 뭐 중종, 안기부, 국정원 이게 늘 이로 사실 제거 대상이 되죠. 싸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 실제로 아주 얼마 전에만 해도 북한에서 국정원 여인을 러시아에서 암살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서 그때 당시에 중앙정보부 가르칠 때 남산 민주화혁명을 테러하고 남산 지하철에서 고문하고 사람 죽이고 북한의 테러, 여인 암살 뭐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게 중앙정보부고 이런 최고 수장이 평양에 간다. 이거 문제가 많은 거죠. 아니 이거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가서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잡혀서 간첩 행위했다고. 그렇지. 고문하고 이러면 아주 입장 곤란해지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거 비밀리에 본 거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왜 보냈을까 이우락을? 일단은 모든 것의 시작은 이 사람 때문이다. 바로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69년도에 이제 괌에서 이제 괌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뭐냐면 앞으로 동아시아에서는 핵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 미국은 재래식 전쟁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 각자 도생하세요. 이건데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전쟁 45년도에 끝났죠. 그때부터 계속 아시아에서 전쟁이었어요. 한국전, 뭐 베트남전 그래가지고 지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7사단이라는 그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7사단을 닉슨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철군을 시켜버립니다. 이 7사단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은 인천 상륙 작전할 때 미국 그 제1공수여단과 함께 같이 인천 상륙을 했던 부대예요. 그리고 서울 수복에 맨 앞장서서 들어갔던 부대가 7사단이고 남북이 대치했던 그 상황에 서해 방어를 했던 게 7사단인데 이거를 상징적인 무대를 빼버린 거예요, 미국에서요. 그때 이제 닉슨 대통령이 박 대통령한테 압력을 가해요. 북한이랑 좀 손잡고 평화적으로 좀 잘 지내라. 전체 그 동아시아 분위기가 이런데 너희들끼리 치고받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박정희 대통령이 가만 생각을 해봐요. 미국이 자꾸 이렇게 평화 하니까 그런 평화로 내가 이런 그 국면 전환을 해보자라고 마음을 이때 먹었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미국하고 우리는 원팀이었단 말이에요. 베트남 파병도 우리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9년 동안 무려 30만 명이 아니 우리나라 전 병력이 60만인데 30만이 파병됐다는 얘기는 거의 반이 간 거예요. 이렇게 원팀이 되어가지고 6.25 전쟁 이후부터 한미 동맹이 지금 굳건히 된 상황 속에서 박정희 정부로서는 또 다른 돌파구가 필요했던 거죠. 그 돌파구로서 지금 중정부장을 평양에 보낸 겁니다. 자,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기로 마음먹은 대통령. 그 속내가 무엇이었는지는 차차 이 시간에 밝혀질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스테이입니다. 방금 영상으로 봤던 저 남자 이후락을 중앙정보 부장으로 안치게 됩니다. 맞습니다. 1970년 12월 이우락 주일 대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급하게 서울로 부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우락을 앞에 앉히고 이런 말을 합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임자가
혹시 북한과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봐라.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중정부장을 해임하고 네가 중정부장 해 라고 임명을 해버려요. 그게 1970년 12월이었습니다. 와, 아니 도대체 이 박정희 대통령은 이유락을 얼마나 신뢰했길래 아니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고의 요직이잖아요. 아니 중정 부장 자리에 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우락은요 정말 카멜레온 같은 그런 남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이인자 그리고 기회주의자 이런 어떤 평가를 받는데 이 이우락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을 때 박정희가 예전 남로당 공산당 쪽 관련이 있다 이 사실을 미국 측에 밀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박정희를 완전히 위기에 몰아넣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우락입니다. 아, 그럼 5.16 때도 같은 편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그랬다가 이것 때문에 체포됐다가 워낙 영어를 잘하고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풀려나가지고 5.16 군사정변에 합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완전히 그러니까. 뭐 육사 출신이나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민간인으로서. 그리고 나서 박정희 역시 마찬가지로 이우락 머리가 좋은데? 라고 하면서 책사로 등용해가지고 나중엔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그래가지고 이 이우락에 대한 별명이 하나 붙어요. 뭔데요? 뭐가 뭐냐면 너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제갈공명하고 제갈량. 조조 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갈조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알죠.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이 사람의 이런 딱 머리 좋고 막 영어 잘하고 막 이런 거 들으면 썬킹만 생각했어. 저는 기대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만갑 파이팅. 근데 제가 44살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 겪어봤거든요.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기회주의자예요. 이거 어디 비할 수가 없어. 오늘부터 개과천선하겠습니다. 아니, 나도 지금 완벽한 기회주의자야. 파이팅! 아니 썬킴 교수님 어제 유튜브에서 자 썬킴의 이만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러던데. 아 진짜? 이거 언제요? 왜 모함을 해요? 이러면 안 돼. 썬킴의 이만갑이래.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 그 자리야. 견딜 수 없어. 이 자리야. 그 자리. 아니 이 자리 어디야? 아, 잠깐만. 지금 이 자리를 노리고 있었네. 권력을. 썬킴의 이만갑이래. 진주 교수님, 그러니까 이우락 부장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이 이제 껍비단이라 그러잖아요. 껍비단. 그때. 대장. 그러니까 원래 일본군 출신이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미군 세상이 되니까 미군에 붙어요. 그래가지고 미군에게 이제 박정희 밀고 가다가 그다음에 또 박정희한테 박정희 붙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대박이다. 말을 굉장히 더듬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썰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같이 골프를 치다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뭐 임자는 왜 말을 더듬는가라고 했더니 이게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떤 얘기부터 먼저 할까 생각하다 보면 말을 더듬게 된다.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더니 박 대통령이 보고 임자를 보니까 그런 것도 같네. 라고 소감되었다고. 근데 참 기회주의자고 이유락을 질투했던 사람들이 제갈조조란 별명에 제갈공명은 고사하고 조조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조조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견준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 보면 똑똑한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주변에 인물이 많아요. 그렇죠. 육사 출신 차고 넘치고 나한테 목숨을 건 사람들인데 왜 챙겼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우락이 제주꾼은 제주꾼인 거예요. 대단하다. 이우락이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모셨는지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왜 이우락을 예뻐했고 챙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유명한 일화인데 CIA 피셜이에요. 이우락이 스스로 내 종교는 박정희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저기 비서실장 때. 네네. 예, 그리고 예. 이우락이 비서실장에 있다가 부정부패 건으로 문책당하고 좌천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우락이 그때 남겼던 말. 여러분은 각하를 교주로 하는 박정희교를 신봉하는 마음으로 일해합니다. 나는 명대사를 남기고 주일대사로 떠나요. 그렇구만. 두 번째 일화. 어찌어찌해서 중정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했잖아요. 근데 기존의 중정부장 자리가 방향이 이렇게 돼 있었대. 근데 이 자리에서 청와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우락 부장은 애써 자리를 옮겨요. 이쪽에 청와대 있구나. 애써 자리를 옮겨요. 이쪽에 청와대 있구나. 각하가 잘 보이게. 의자 똑바로 절려. 의자 똑바로 절려 가야 돼. 카메라 감독이 놀래줘. 청와대 잘 찾아야 돼요. 청와대 여기 그러면서 또 멘트를 남기는데 한시라도 각하와의 교감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각하 계신 방향으로 내 집무실 책상을 놔야 한다. 그렇지. 이런 명대사를 남기고 탁 이 책상 방향, 제가 앉은 이 책상 방향의 끝에 채널A 사장님이 계십니다. 채널 A의 이유라. 그리고 제가 44살, 48살 살면서 썬킴 교수 두 번째로 기회주의자 김진 아니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 형 잘못 앉았어. 형 방향 MBC 방향이에요. SBS 이쪽은 정말 그 이제 주일 대사로 이제 이우락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요. 또 뭐야? 그걸 딱 봤을 때 참 김진 기자스럽다. 행동을 하나 합니다. 아, 서로 까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대사로 있었던데 도쿄에서. 비서실장에서 쫓겨나가지고 대사로 간 거죠. 주일 대사로 있었던데 도쿄에 있는 그 주일 한국 대사관 바로 옆에 굉장히 유명한 스시집이 있었어요. 네, 초밥. 초밥집이죠. 먹다 보니까 이거를 나만 먹기가 너무 아르지. 가깝게 보내자. 어떻게 보내? 금방 상하는 초밥인데 이거. 그럼 안 되지, 안 되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요리사를 데려가는? 오늘 들어온 국적기에 외교 행랑에 실어가지고 오늘 오후에 보내면 돼요. 외교 행랑의 초밥을. 그래서 살짝 간이 냉동을 해가지고 이걸 박스에 넣어가지고 청와대 전역상에 올려놔라. 청와대 전역상에 올려놔라. 아니 근데 이거를 진짜 보내? 외교 행랑에 보내? 외교 행랑에 보내요. 보냈는데 당시에 이제 이거를 외교 행랑을 통해 가지고 날랐던 외교관의 증언에 따르면 내가 정말 어렵게 외교관이 됐는데 내가 초밥 지금 배달이나 해야 되냐? 이런 사소한 일화가 몇 쓸데없는 짓을 했어. 그래도 무흐태. 기분 좋죠. 기억 남죠. 북한식으로 충성심. 북한은 그 뭐 2인자, 3인자 되려면 항일혁명 투쟁 같이 한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빨치산 운동을 같이 한 사람. 근데 2인자 그때 그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 이후로도 2인자, 3인자는 다 항일혁명 투쟁 같이 했던 사람들. 여기는 다 육사 나온 사람들 그때 다 한. 그래서 북한이 더 낫다. 아니 차라리 북한이 나. 그렇구만. 그건 아니고. 김일성 짱.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중앙정보부에서 옛날에 이런 일을 딱 진정이네. 약간 오늘 안경도 몰아가는 분위기. 자, 아무튼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충신이자 또 책사이기도 했던 이우락 부장이 생각한 남북의 대화 창구를 열기 위한 그 묘책이라는 건 뭐였을까요? 자, 이 제갈조조의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대화가 쉽게 수월히 시작돼야 되고 그리고 북한이 이 주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걸 안 받으면 북한은 나쁜 놈이 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하나 생각해요. 뭐예요? 바로 이상가족. 이렇게 시작되는 거고. 이상가족 상봉.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왜 KBS에서 했던 이상가족 상봉 그 생방송 있었잖아요. 이런 뭐죠 있어요.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 아이디어가 진짜 공식화되고 본격화되었던 거는 바로 이우락이었어요. 그럼 이상가족 상봉은 그전에는 없었단 얘기네요. 그 전에는 없었고. 물론 이제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긴 있었지만 이게 진짜 수면 위에 공식화되었던 건 바로 이우락의 이 머리에서부터 출발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북한도 이거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명분도 명분도 좋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드디어 남북 회담이 시작됩니다. 남북 적시자 회담이 시작이 된 거죠. 괜찮네. 네. 당시는 북한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서운 일이었어요. 낙인이 찍히는 거. 월북자니 뭐니 이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제 민주화운동을 하다 잡혔는데 북한에 우연히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바로 간첩인 거죠. 이렇게 물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늘 그런 일을 해온 게 또 중앙정보부인데 그 중앙정보부장의 머릿속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상가족 상봉을 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거죠. 그러면 발상의 전환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구만. 진짜 이 시대에 감안하면 더 그렇겠네. 그러니까요. 자, 이산가족 상봉을 명분으로 이렇게 남북의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대화는 과연 잘 이루어졌을까요? 자, 분단 20년 만에 남북이 처음으로 만난 대화. 이 대화는
3분 만에 종료됩니다. 왜요? 3분 만에 종료됩니다. 왜요? 사실 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을 했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일주일 뒤에 남북 적십자 예비 회담이 열리거든요. 자 이제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처음이에요. 막 긴장된 마음으로 또 한편은 또 설레는 마음으로 만났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북측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인사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동포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우리 측에서는 안보 인사를 하나 던집니다. 뭘 던졌냐면, 요 근래 그 북한에서 수해가 있었다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안부. 여기에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왜요? 이게 왜? 피해의식. 그게 뭔 말이야? 안부를 물었는데 갑자기. 아니 난리 겪어서 그거 괜찮으십니까? 걱정해 주는 자존심 상한 거죠. 자존심 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해 따위에 흔들릴 나라로 너희들이 지금 보는 거니?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격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 처음부터 인사부터 이게 아이고. 삐걱대면서 냉랭하게 되다가 바로 갑자기 종료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회의가 끝났어요. 끝났어요? 어머. 진짜 허무해. 끝났어요. 뭐야? 3분이요? 쉽지가 않죠? 한 번. 3분이면은 사실 그 라면 먹기도 어려운 그렇죠. 카레도 3분 데피고 못 먹은 거야. 그렇죠. 지금으로 보면 참 이 헛웃음만 나오는 왜, 얘기인데 왜? 남쪽에서 뭐라고 처음 얘기했냐면 그때가 71년도잖아요. 우리 남쪽은 내년 72년도까지 언청이들을 다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우리는 내년까지 안진뱅이들을 다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이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하는 얘기예요. 나와요. 진짜로요? 신경전했구나, 이 싸움을 한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났냐면은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서로 찾게 만드냐 했더니 북에서 그럼 북쪽에 있는 이산가족을 다 남쪽에 보낸 다음에 각자 가족을 찾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남쪽에서 반공법을 폐지해야 되는데 그럴 의향이 있느냐. 처음부터 기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가보안법. 전신이죠. 그거 철폐하라고 얘기하러 온 거예요? 그렇죠. 그거 없애라고 빨리.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좋게 어렵게 만났는데. 70년대는 사실 북한이 한국보다 GDP가 200불 정도가 우월할 때예요. 그리고 이때 북한은 한국의 헐벗고 굶주린다는 것을 아주 강조할 때예요. 실제로 미제와 남선 계례도당을 쓸어버리고 조국을 통일해서 저들 해방하자는 슬로건이 확실하게 북한에 자리 잡을 때예요. 그리고 이때 70년대 북한은 김일성이 내 60살 전에 통일한다. 통일하마. 라고 할 때, 자, 열 때 걸림돌이 뭐냐? 국가범법이다. 그래서 지금 나왔을 때 국가범법 철폐하라. 뭐 이러고 지금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남북 분단 이후에 이런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는데 정말 카레 하나 덮이기도 어려운 3분 만에 대화가 끝났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자리에 이 반전의 비밀을 알고 계신 분, 우리 이만갑에서 만나봤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박 대통령 각하의 뜻을 받들어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나는 이동복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이는 85이고 나는 이제 1971년에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로 있는데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정보부장이 주관을 한다. 그 정보부장하는 이우락 씨가 그 일을 하려니까 누가 언론계에서 한 사람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당신을 청구했으니까 수락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좋다. 그래서 승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71년 말부터 남북 간에 좀 비밀 대화 통로가 만들어져 가지고 나도 이제 거기에 투입이 돼서 이우락 씨의 아주 측근 남북 대화 관계 참모로 이우락 씨를 도와서 그때부터 이제 이우락 씨의 학원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이제 관계가 성립이 됐죠. 그래서 이제 71년 판문점에서 예비회담이 시작됐어요. 했는데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제일 안 되는 게 의제가 합의가 안 돼요. 의제가. 북한이 하는 대화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하고 전혀 다른 대화를 자꾸 끌고 가니까 대화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남북 적십자 회담의 7명 대표 가운데 정홍진이라고 하는 중앙정보부에서 나온 사람이 이제 대표로 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저 예비회담을 그냥 놔둬가지고는 끝도 한도 없을 것 같으니까 메모를 써서 줬어요. 이 회담 끝나고 좀 남아서 좀 둘이 만나자. 그랬더니 저렇게 몇 개가 남아가지고 둘이 만났어요. 만나니까 대책 회의를 하는데 이우락 부장이 느닷없이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갔다 와야 마무리가 될 텐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것도 없지 않냐. 남쪽에서 중앙정보부장이 나갈 테니까 북쪽에서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이 나와라. 노동당. 그래서 5월 달에 이우락 씨가 비밀리에 평양을 갔고, 이우락 부장이 그 당시에 권력구조에서 명실겸손하게 넘버 투맨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권력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 원래 이런 얘기 있죠. 뭐 대업을 이루는 거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그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중정부장 이우락의 평양 행위 이렇게 성사가 된 거네요. 아니 남측이야 사실 이우락이 갈 거를 일단 미리 점찍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의 방북이 반가웠을까요? 이 중정부장인데. 당시 북한의 이제 그 파트너, 북한 측 파트너는 김용주였어요. 김용주는 김일성의 동생. 북한의 2인자, 명실공히 2인자, 백두혈통. 지금 김여정이하고 비슷하죠. 김여정이하고 비슷하죠. 방금 전라도 사투리 쓰셨는데요? 방금 전라도 사투리 쓰셨는데요? 백두혈통. 지금 김여정이하고 비슷하죠. 대표님 좀 정체가 뭐예요? 요건 정확히 요거는 북한 군 표준말입니다. 얼굴 빨개지시는 거짓말. 그러죠 뭐 북한군이 다 이런 말 쓰죠 뭐. 아니 근데 김용 어떻게 된겨? 김용주가 지금 2인자인데 이 2인자의 파트너 붙는 건 비슷한. 그러네요. 벽을 맞추고. 의전상 딱 맞는. 그렇죠. 맞다고 봐야 되겠죠. 나 근데 걱정은 그거지. 이렇게 북한에 발 들이면 잘못하면 볼모로 잡혀가지고 이 상황 만드는 거 북한 잘하잖아. 선수예요. 그래놓고 한 2달 묶어놨다 보내버리면 어떡하냐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후락 부장이 북한에 넘어갔을 때 내가 살아있어 라는 육성을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는 통신 기능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후락 부장 사무실하고 지금 이야기했던 그 김영주 조직지도부장 사무실, 그 두 사무실을 잇는 핫라인. 핫라인이다. 맞습니다. 첫 번째 핫라인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전화 연결이 될 수 있게 북한과 우리 측에 해놨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를 국가로 인정도 안 하던 시절인데.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전통문 만들어지기도 먼저 전에 핫라인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대단한 상상력인데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왜냐면 우리는 이제 극단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린 감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했다. 와. 자,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요, 사람이 정신 속에 있는 모습하고 말하고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러다가 중앙정보부장이에요. 그렇지, 중요한 정보를. 우리나라 중요한 기밀이라는 기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설된다면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손해잖아요. 굉장히 이거 위험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부릅니다.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굉장히 그 당시 굉장히 긴장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임무 보고를 다 들어요. 어떻게 준비했으며 그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넌지시 한마디 탁 묻죠. 전에 떠날 준비는 됐나? 청산가리 준비했습니다, 각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 어떡해. 이우락 부장이 이제 죽음을 각오한 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제 중앙정보부장이잖아요. 국장급 이상들 다 모아요. 자기 중정부장실로 모은 다음에 그때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평양 간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영도자를 모시고 조국 근대화를 반드시 달성하라를
국장들이 유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것도 아까 그 비서실 떠날 때 예, 여러분은 박정희 교회 신자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처럼 들어갈 수 있게 예, 전해질 수 있게 했던 말 같습니다. 이게 왜 백화점에서 나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쁜 뭐 여성용 뭐 이런 용품 같은 거 보면 괜히 혼잣말로 하거든. 이거 우리 와이프 잘 어울리겠네. 누군가 들어서 와이프 귀에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한 3쿠션 정도로 들어가길 바라는 거죠. 한편으로 간신들이 가요 많습니다. 간신들이 가요 많습니다. 간신. 야, 나 정말. 근데 몇 명입니까? 무려. 간신 네, 제가 막 속상합니다. 세 있어 세. 아니 지금 회장님 아니 성평하고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야. 영암도 못 내밀어 우리 이 정도는 아니야. 아, 그래, 영암 송신도 옆에, 간신도 옆에. 근데 사실 나름 이우락 당시 평양을 갈 때의 심정은 나름 착잡했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진지한 위기감 속에서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들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 공포심을 더 극대화했던 게 바로 북한으로 가는 루트였어요. 중국을 통해서 비밀리에 비행기 타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디를 통해서 갔냐면 우리 이만갑에서 했었는데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제가 설명해드렸던 다리 있어요. 북한군들이 넘는 다리. 돌아오지 않는 다리. 유명하죠. 이 다리예요. 이우락 부장이 이 다리를 건너서 북한에 가게 됐어요. 왜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6.25 전쟁 이후에 정전협정 후에 전쟁 포로들을 교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북이. 근데 그때 전쟁 포로를 서로 교환했던 다리가 바로 판문점에 있었던 돌아오지 않는 다리 저 다리였어요. 이우락 부장도 이 다리가 어떤 다리인지 알고 있었고 다리를 건너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다리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중앙정보부의 수장 이우락 부장은요 1972년 5월 2일 드디어 북한 땅을 밟게 됩니다. 과연 그는 저 다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부장 선생을 만나서 이렇게 날아가니 하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우락은 김영주를 상대로 회담도 하고 만찬에서 함께 어울리며 김영주의 의중을 떠보았습니다. 이 부장을 깨우시오. 아니 이 아심한테 어디 가려는 거야? 하여간 깨우시오. 어디를 이 밤중에 데려간 걸까? 청산가리? 야, 와, 얼마나 떨렸을까. 누구야? 이 시간에 대박이다. 이 시간에 와. 야, 한시에. 아니 진짜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김일성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북한이 이게 납치하듯이 이렇게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우락 입장에서는 완벽한 납치가 되는 거예요. 그 야심한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옷 갈아입으라 그러고 그리고 자신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어떤 의문의 남자가 와가지고 자신을 지금 데리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차를 태웠는데 어디로 가나 봤더니 자꾸 산속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40분이나. 그러니까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 죽어야 되나? 지금 청산가리 먹어야 되나? 아마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그 의문의 남자가 자꾸 이우락 부장이 이제 이렇게 떨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기사한테
부장 선생 추운가 보다. 난방 나오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우락의 어떤 그 심리 상태는 밑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오면 이게 해치려고 그랬나 별 생각 다 들 것 같아요. 설명도 없이 그냥. 그럼요. 그러니까 더 겁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일부러? 이 이후락 부장이 의문의 남자에게 죽일 거면 술이나 한 잔 주시오 했다고. 아, 떠보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그 의문의 남자가 죽을 사람이 무슨 술이냐고 그 거절을 했다. 라고 맞아. 진짜 무서웠겠다. 라고 할 정도로 진짜 무섭겠다. 겁을 많이 줬던 거. 김일성이 미리 알고 있었지 않을까요? 미리 알고 있었지 않을까요? 뭘요? 이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보내서 온 사람이 이제 올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저기 김일성 알고 갔지. 김일성이 초청을 알고 하신 초대. 건데. 초청을 알고 하신 건데. 초대. 이미 와 있었어. 초대했다고. 초청해서. 알았어, 지금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너무 많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라씨처럼 지금 그런 사람들은 맞아요. 좋아. 대변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회고록 등을 보면 회고록에 나온. 그때 당시를 심경을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이우락 부장은 평양 외곽의 방송국 같은 데를 끌고 가서 김일성 주석 만세. 북한 조선인민공화국 만세를 시키고 빵 죽이려고 한다라는 의심을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우락 부장의 회고에 따르면 만약에 나에게 김일성 만세를 시키면 나는 청산가리.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겠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청산가리를 주머니에 꺼내서 탁 먹고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었다. 그래서 실제로 김일성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우락 부장이 주머니에 넣었던 청산가리를 얼마나 손으로 꽉 쥐고 있었는지, 그리고 사실 손에 식은땀이 나잖아요. 나중에 김일성이랑 악수하는데 청산가리가 손에 걸렸다. 옷에 닦고 이제 악수를 했겠는데 그 정도로 그때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 중정부장인데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 없다라고 실제 청산가리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저 지금 이 소리 들으면 우리 탈북민들이 탈북할 때 그 심정이란 말이야. 공단 앞에는 손에다, 저 같은 거는 진짜 손에다 안전면도 나를 정에다 감아주고 이렇게 찍으셔 잡혔었단 말입니다. 그때 진짜 손에 땀이 나서 이 안전면도 날이 다 손에 젖었어. 그 심정 우리는 다 누구나 10분이야. 얼마나 긴장되고 그때 그 심정이. 여기 진짜 그래 이렇게 북에서 오신 들어보니까. 분들은 다 네. 진짜로 죽을 각오를 네. 하신 분들이니까 아니 어쨌든 이거 프로포즈 할 때 깜짝 쇼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만나줄 거면서 왜 이렇게 긴장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길을 꺾기 위한 방법을 이 김일성 부자가 상당히 많이 썼어요. 특히 이제 그 이우락 부장이죠. 그러니까 만나기 전날에 간부들과 김일성이 직접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길을 꺾어야 되는데 특히 누굽니까? 이우락 부장이 공산당 때려잡는 중앙정보부장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길을 꺾기 위해서 새벽 1시에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비도 내린다고 하니까 행선지를 얘기하지 말고 일단 데려와라. 이게 김일성의 직접 명령이었던 거예요. 전형적인 거죠. 북한 김일성의 기본적인 전략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를 사람들한테 갑자기 나타난다. 그럼 뿅 가버리는 거 아닐까요? 그렇구만. 확 가버리는 거. 연극적인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혹한 상황을 연출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관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앞선 가혹한 상황은 나의 뜻이 아니었음을 은연중에 내비칠 때 이게 뭐 보통 우리 소위 얘기하는 조련이 될 수도 있고 조련 내지는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연극적인 효과를 일인 독재자들이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북한에 의해서 납치가 되듯 한밤중에 김일성과 만났던 이우락 부장. 이 두 사람은 이 만남 이후에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만갑 역사상 최고의 휴민트를 어렵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진짜? 네. 여러분 진짜 놀라지 마세요. 바로 이우락 부장 측근이 아닌 이우락 부장 본인. 이우락 부장 본인. 돌아가셨는데?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네. 자, 영혼 인터뷰 같은 건가요? 안녕. 오일의 명분 이제 만나러 간대요. 만나봤어요. 이우락 부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날 그 김일성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신 건가요? 김일성이가 첫 마디가 나에게 묻는 것이 이렇게 물어요. 부장 선생, 남반구에서는 왜 미 제국주의 군대를 붙잡아 두고 돌려보내지 않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올 거면 그런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럼 막상 질문 당하니까 또 답변해야 되겠고, 내가 수상, 내가 그땀을 왔어. 한반도에서 물러난 미군들 다시 불러들인 분이 누구요? 수상 아니십니까? 수상이 6.25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던들 물러갔던 미군이 왜 다시 왔겠습니까? 이제 언제쯤 되면은 그러한 전쟁을 걱정하지 않고 물러갈 수 있겠는가? 이거 그냥 알아보고 의논하러 왔어. 하니까 전향을 쳐다보면서 허허허 웃으시더만. 말을 굉장히 잘하네요. 예, 정확하게. 김일성이 한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으신가요? 내가 묻지도 않는 1.21 김신조 사건 이야기하면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박 대통령이라도 아마 대단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이거 사과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그놈들이 스스로 저지른 것 일인 때문에 다 책임을 져서 파면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만요. 6.25 전쟁도 자기는 실적 말이요. 다시는 6.25 같은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하나 일종의 사과적으로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 직접 대화를 나눠본 김일성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김일성을 만나고 느낀 것은 피자 사람이니까 다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거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닌가요? 이미 너무 부장 선생, 나는 박 대통령이 미 제국주의나 일본 놈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북쪽에 쳐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항상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김일성이도 남쪽에서 혹시 박 대통령이 언제 쳐올라오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구만. 말은 굉장히 빠른데 예. 문장을 만들어가는 거는 정확하고. 그러니까요. 또박또박하죠. 야, 근데 뭐 오해였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좀 우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북한을 다녀온 다음에 주한 미국 대사가 이우락을 만났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어땠냐라고 물어봤거든요. 당연히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최고의 1인 통치,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반했네. 이거 관공법 위반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유락 부장은 김일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고 김일성은 이유락 부장을 마음에 들어했나요? 굉장히 높게 치켜세웠습니다. 치켜 세웠어. 브로맨스인데? 김일성은 이우락을 만나자마자 부장 선생은 민족의 영웅이야. 공산당을 잡은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내내 믿지. 다른 사람이 왔다면 나는 못 믿었을 거야. 처음에는 그 말이야 하다가 다시 들어보니까 납득이 가게 돼요. 공산당을 때려잡던 사람이 와서 진짜 대화하고 평화를 논의하자고 하니까 내가 진정성이 가지. 아부꾼 와서 이런저런 사탕 발림했으면 내가 만나지도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은근슬쩍 속내를 비춰준 거죠. 근데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화기애애했지만 성과 남는 무슨 대화가 있었느냐. 그럼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잠깐 이거 귀한 거니까. 예. 자, 뭐야?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서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그렇죠. 예. 야, 이거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이게 배워봤을 텐데. 근데 이게 뭐냐? 예? 한글이 없어. 아니,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만드는데 한글이 조사밖에 안 들어있어. 조사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중국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읽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은희 씨한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간략해서 얘기하면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또 서로의 리해를 증진시키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로 서로 상부의 명을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라고. 마지막이 좀 이상한데?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근데 뭐 보통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무라 아무개 뭐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 뭐 아무개 이렇게 해서 서명을 할 텐데. 상부의 뜻을 받들어.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남북이 서로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던 때였어요. 그렇죠. 공식 문서에는 대한민국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고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순간 각자 서로 독립국이라는 걸 인정을 해버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인데 상부가 어디까지가 상부고 그렇지.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가 책임 소재고. 뭐 넘버 투들이니까 상부는 뻔한 거지만. 하지만 이제 너무 수사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명시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가장 큰 시험이 대입 수능입니다. 대입 수능 한국사는 필수거든요. 무조건 봐야 돼요. 모든 학생들이 20문항 중에서 1번부터 20번 중에서 20번 문항은 반드시 통일 문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 통일 문제는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 두 번째가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 합의서, 세 번째가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 공동선언. 매년 돌아가면서 반드시 나와요. 그만큼 이 대한민국에서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요, 우리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통일 원칙.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 7.4 남북 공동성명의 중요성을 어떻게 파악을 해요? 조국 통일의 대강. 대강? 대강 한다고요? 아니요, 조국 통일의 대강령. 대강령. 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근데 북한에서 7.4 공동성명 뺄 때 그 3대 원칙 지금도 머리에 빼뜨리장 지금도 기억하고 진짜 어려워? 저 지금도 기억하고 뭔데요? 어떻게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제일 첫째가 외세에 간섭 없이 외세에 우존하지 않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두 번째 평화 통일.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그게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민족 대단결. 민족 대단결하자. 이게 대단하시다. 저 지금도 그게 기억납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 원칙은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한의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통일을 이야기할 때 항상 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 정부의 첫 출발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보수 정부에서 출발시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분단 이후에 통일에 대한 어떤 희망, 뭐 약간 어슴푸레 보이는 거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당시 충격이었을 것 같아. 네. 충격이었어요. 네. 생각해보세요. 시민들이 보시기에 공산당 때려잡던 이후락이 가서 평화통일을 논의하고 왔다. 그러면 바로 평화통일 되는 분위기였고 그때 오전에 이 뉴스를 보고서 이후락 중정부장이 직접 읽었잖아요. 이 뉴스를 접하고 직장인들이 와 통일된다 라고 실제 외쳐서 직장마다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유명한 예화가 하나 전해지는데 이후락 중정부장의 긴급 발표를 보고 나서 서울 중심 술집 거리에서 평소보다 배가 넘는 술이 팔렸다. 2배가 팔렸다. 2배가 넘는 술이 팔렸다. 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972년 7월 4일, 7월 5일, 7월 6일 이게 신문들을 검색해보면 무슨 재밌는 일이냐면 너무 통일에 대한 그 열망이 그 뜨겁던 나머지 이후락 부장이 그 연설했던 그 순간 애가 태어났다. 이름을 통일로 지어버린 거예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장부자란 여인이 아들을 통일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래도 어떤 또 에피소드가 있냐면 이거 월드컵 베이비 같은 거구나. 그러네.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1987년 이후에는 애들 이름이 다 민주였어. 맞아. 그러네. 민주화. 그러니까 월드컵 베이비 이거는 이후락 베이비.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술 경북 상주에서는 이모 씨가 너무 술 먹고 이제 기분이 좋은 나머지 술자리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불렀다가 경찰에 현행법 위반으로 끌려갔다가 징역 2년, 다행히 집행유예 2년 풀려났다라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을 부르는 호칭 자체가 또 변합니다. 제 기억에는 원래 북한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또 북계라고 불렀는데 다시 북한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통일을 지금 논의하는 중이니까 김일성에 대한 비방을 좀 삼가라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또 최초로 한국 방송에서 평양 시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안 보여줬어요? 심지어는 여행사들에서 성급하게도 평양 관광, 금강산 관광 품을 막
막 내놓고. 그렇구만. 이 당시에? 네, 이 당시에. 아니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뭐 그때는 북한은 분위기가 좀 진짜 어땠어요? 궁금하네. 저 기억에는 그때 북한에 저녁에 7시면 소년단 방송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방송 시간에 남쪽을 비하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남쪽에서 온 편지라는 방송이 있단 말입니다. 그 방송이 재담인데 남조선에 대한 시기적절하게 그대로 뭐 새마을운동이면 새마을운동할 때 그거 비방해서 방송이 매일 일요일 저녁 10시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학교 때 저 소년단 다닐 때 그 소년단 방송 시간에 그거 너무 재밌어서 보던 기억인데 그게 어느 때 다 중지됐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 비방이니까. 네, 그리고 또 풍자국이라고 있었습니다. 남조선 군인들은 때때다 다 중대장님 이렇게 말한다는 게란 말이에요. 여기 북한군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다음에 남조선에 대한 일체 풍자국을 다 없애고 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아까 그 3대 원칙에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고 네. 했으니까. 평화. 일반 사람들 속에서는 저희 아빠가 그때 당시 입대 1년 차셨거든요. 근데 저희 친할아버지가 편지를 쓰셨는데 편지 내용이 이제 내 고향으로 갈 수 있게 생겼다. 우리 할아버지 고향이 인천이시거든요. 희망이. 근데 우리 수령님 덕분에 고향에 가게 생겼다. 너무 좋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어요. 진짜. 자, 근데요. 야, 남북이 이렇게 뭔가 합의서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서로가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김일성이 무슨 계략을 숨겨놨다고 합니다. 자, 아까 통일 3대 원칙이 뭐라 그랬죠? 자주 통일. 평화, 민족, 대단결. 바로 첫 번째 단어 자주. 자주.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니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데 이유 있으십니까? 뭐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잖아요. 예. 그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죠? 일단 반대합니다. 몰라. 느낌이 이상해. 반대하고 반대. 자주 통일, 자주가 혹시 적화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자주라고 하는 표현 속엔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북한 측에서는. 그러니 지금 한반도 특히 남측에 들어와 있는 주한미군 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통일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을 걸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러면서 7.4남북 공동성명이 딱 발표된 이후부터 계속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해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 얘기를 이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 지금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맨날 자주국방, 자주통일을 얘기는 했는데 그렇죠. 자주를 통해서 미군은 나가라. 김일성이 원래 이후랑 만나기 전부터 여러 계략을 지금 진짜 숨겨놓고 있었죠. 어때 당시에 미국은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부분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했고 김일성은 여때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완전 철수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타산을 세우고 남북 공동성명을 발의하면서 핵심 사안으로 자주통일을 끼워넣죠. 자주통일. 그래서 그때 끝나자마자 김일성은 부동신문 등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한다 이제부터. 여기에 미군이 낄 자리는 없다. 미군 나가라. 갑자기 미군 얘기가. 네, 북한에서 이런 말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에서는 야 우리가 조금만 더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밀어붙이면 조국은 통일될 수 있다.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한 게 당시 대땅터 상황이잖아요. 아니 미국하고 중국이 만나잖아. 근데 미국도 그다음에 철수한대잖아. 근데 니들이 왜 그래? 같은 민족인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네. 당시에 이제 박정희가 자기는 이제 밀려서 한 건데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뭐냐면 이후락이 그 김일성한테 당하고 왔다라고까지 표현했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뿐 아니라 그 정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거 너무 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후락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 대고 너무 뉴스에 나보다 이유락이 더 보여. 그래서 그 3대 그렇지. 원칙 중에서 슬슬 이제 금 가는 거야. 네, 자주 평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주가 1번인 건 좀 심하다. 순서라도 좀 바꾸자. 평화를 1번으로 하자. 그것도 북한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때 이 자주 레토릭이 북한이 어디에 계속 뒤집어 씌우냐면 이때는 북한이 핵이 없었어요. 핵이 없었고 계속 주한미군 철수해라 해서 하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그러면 핵을 포기해라. 자주 그렇게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그 후대에 이 자주 레토릭을 핵에다 뒤집어칩니다. 이 핵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핵이다. 그 자주가 이 핵에도 또 쓰인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사실 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68년도에 김신도 내려오고 무장공비에 침투하고 뭐 결과적으로 주민등록증 생기고 주민등록 번호 생기고 예비군제도 생기고 박정희 대통령 뭐 북한이라면 치를 떨 사람인데 애초부터 이후락 부장 갈 때부터 일단 회의적인 시선이 저변에 깔려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정확하게
허지웅 작가님 보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안 믿었어요. 애초에. 그리고 이우락을 북한에 보내는 것도 몰려서 보낸 거지. 이우락 중정부장이 받아온 합의문을 천하의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믿겠습니까? 불과 몇 해 전에 목 다뤄왔던 사람들인데 전혀 믿지 않았고요. 일례가 있어요. 이우락 부장이 평양을 갔다 오고 나서 북한 사람들이 답방을 왔잖아요. 서울에 왔는데 김일성 선물을 딸려 보내야 되잖아요. 그때 참모들이 청와대 참모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최신 전자제품을 돌려보내자. 그러면 북한 김일성에게 줄 선물은 최고잖아요. 예컨대 뭐 TV 아니면 뭐 냉장고 뭐 이런 거. 지금 시대로 따지면은 뭐 에어드레서 이런 거 보내자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그럴 거 없다고 그냥 흔한 조선자기 하나 딸려서 보내라고 라고 해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김일성은 믿을 수가 없어. 라며 정작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불신, 김일성에 대한 불신을 그때 당시에도 드러냈어요. 그렇구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잘 보신 것 같은 게 아까 저희 아빠가 입대 1년 차일 때 할아버지께서 편지가 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빠는 되게 이상하셨대요. 왜냐하면 편지는 정말 평화적인 편지가 왔는데 군에서는 계속 번개라고 해서 그 비상사태가 소집될 때 번개였대요. 아빠네 부대가. 근데 계속 번개 비상사태가 계속 소집되고 있는데 밖에서는 통일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고향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맞지 않아서 이상했는데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잘 보신 것 같아요. 네. 내부적으로는 그런 비상사태를 계속 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김일성을 안 믿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왜 이런 합의서를 만들고 이런 성명을 인정하는 척 했느냐. 예, 여기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남북 공동 성명이 있고 나서 106일 뒤에 현대사를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1972년 7월 4일 그리고 106일이 지난 72년 10월 17일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뭡니까? 이 선언이 나오면서 박정희 정부 18년 전과 후로 나뉘게 되는 제3공화국, 제4공화국으로 나뉘게 되는 분기점이 되는 선언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바로 10월 유신이라는 겁니다. 10월 유신. 네. 10월 유신. 네. 특별 선언.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를 기해 민족의 살기를 찾기 위한 특별 선언을 발표하고 우리의 모든 제재 유신적인 일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유신적인. 비상 계엄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명히 뭔가 들고 일어날 걸 아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전시회나 이런 건데. 그렇죠. 전시회나 진짜. 전시회나 이런 건데. 국회 해산. 국회로 해산. 유신헌 발표. (10월) 유신 특별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복고를 다룬 그런 드라마들에서 이때 배경 많이 종종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체제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국가의 근간이 다 뒤흔들어 망가지고 그냥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부를 수 없는 어떤 희한한 형태의 나라로 바뀐 그런 곳입니다. 미얀마 이런 데 보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유신 체제 내용을 좀 한번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삼권 분립. 이건 뭐냐면 입법, 사법, 행정. 서로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능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유신은 이걸 다 무너뜨린 거예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밀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통령이 사법부의 법관을 임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마저 주어져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그냥 다 틀어주고 있는 어찌 보면 조선의 왕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조선의 왕은 굉장히 제약이 많았죠. 아니 되옵니다. 예. 아이고, 너무 피곤하죠. 예. 죽여 주시옵소서 전하. 못 살아. 유신헌법 제정할 때 이제 박정희가 긴급 계엄령을 내렸는데 계엄령이라는 게 보통 이제 전쟁이 나거나 내후 외환이 있을 때 이럴 때 내리는 건데 갑자기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갑자기요. 국가에서 우리의 인신을 구속할 때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 영장 없이 체포하고 뭐 등등등등. 심지어는 그 국회의원들이 또 끌려가가지고 고문까지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 한국 민주주의 죽음이죠, 사실. 이때부터 막 그러면 막 장발 단속하고 치마 길이 단속하고 남잔지 여잔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청년들. 그 지저분한 모양이 과연 멋있게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머리를 깎아주고 응하지 않을 때는 즉결 재판에 넘기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반대는 안 비슷하네요, 할게요. 결국 북한하고. 근데 아니 국회의원 3분의 1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입법 기능을 완전히 그 행정부 대통령이 그냥 틀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예, 3분의 1은 이미 자신의 어떤 여당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나머지만 성공하는 거죠. 지명을 해요. 대통령이 딱딱딱딱딱딱 지명을 하면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또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맡기면 거기서 찬반 투표를 하는데 얘들이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찬반이 아니라 통째로 딱 가지고 찬성 반대. 어머. 100% 찬성이지. 북한이네. 딱 북한이란데요, 글쎄. 그러니까 선거가 아닌 거야. 박정희 찬반 투표를 하는데 박정희가 그때 뭐냐 99.9%. 와. 그러니까 0.1%가 왜냐? 박정희 한자를 잘못 써서. 아니 그러면 그때 투표 투표 옛날에 사진에서 본 것 같은데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막 모여가지고 갖고 막 그랬던 거 장충체육관. 그렇지. 맞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그 유명한 체육관 대통령이 등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있긴 있어요. 6년입니다. 근데 이 6년이 의미가 없는 게 통일주체국민회의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대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 뽑는데 이 대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로 구성이 된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대통령 임기 6년은 의미가 없고요. 종신,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는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종신 체제를 구축해낸 것이 바로 유신 헌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유신헌법 이게 정말 초헌법적인 놀라운 헌법이잖아요. 이거를 만들 때 내세운 명분이라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네.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71년 대선에서 야당의 김대중 후보와 붙었는데 압도적인 차이로 지금 승리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바로 유신을 때린다. 용납되겠습니까? 이건 용납이 안 되죠. 너무 뜬금없잖아요. 너무 노골없고 노골적이고.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갑자기 유신,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몰아주겠다. 이게 말이 되겠냐고, 용납이 되겠냐고요. 그렇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명분이 있어야지. 뭔가 명분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계획적으로 둘 다가 7.4 남북 공동성명과 이 유신이 연결해서 했다. 개연성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여기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 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뻥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반공국가 우리가 통일한다고?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멘붕 상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럼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돼. 1인 지도 체제에서 똘똘 뭉치자. 하고 하는 10월 유신이 먹힐 수 있는 분위기를 7.4 남북 공동성명이 제공을 해준 거죠. 실제로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겠네요. 이거 국민투표로 해가지고요. 통과된 겁니다, 이거. 이거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거쳐진 건데 그러니까. 최악의 입법이었죠. 그렇죠. 슈퍼 헌법 위에 있는 유신헌법이었으니까. 놀라운 거지. 뭐. 지금 와서 드는 포인트는 하나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7.4 공동성명이 먼저냐, 유신헌법이 먼저냐. 아니 무슨 소리야, 7.4 공동성명이 먼저잖아. 실컷 얘기했잖아. 아마 시청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드는 생각은 과연 아니지. 7.4 공동성명이 먼저였을까? 아니면 동시였을까? 아니면 그림을 그려놓고 유신에 대한 계획이 먼저였을까? 여기서 굉장히 소름 돋는 포인트가 이 질문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유신 헌법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걸까? 바로
7.4 남북 공동 성명을 이끈 주역 이우락 정보부장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이야, 사실. 뭐야. 아, 다 잡아놨단 소리네, 이미 전에 다. 자, 이미 전에. 닭이 먼저였을까요? 달걀이 먼저였을까요? 여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월 유신하기 위해서 남북 회담했다 하는데 이거는 순서가 다릅니다. 세월 유신을 위해서 대화한 건 아니다 하는 것만 제가 설명합니다. 박 대통령이 이제 72년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끝난 뒤에 박 대통령을 물러나게 놔두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아주 뜨거운 감자가 돼서 그래서 이 이우락이라고 하는 꾀가 많은 양반이 남북 관계를 이 박 대통령의 임기 연장에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착상을 한 거예요. 박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하기 위한 정치적 이 변경의 어떤 명분을 거기 찾으려고 하는 생각을 70년대부터 초부터 했다는 것을 나는 71년 중반에 느끼기 시작했어요. 궁극적으로 박정희와 김일성이가 관련된 어떤 정치적 합의를 남북한 간에 만들어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소위 유신 개헌을 누러 가려고 이우락 씨가 구상을 하고 있었던 걸로 나는 생각을 해요. 와. 자, 우리 한국 정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7.4 남북 공동 성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명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얻었고요. 북한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똑같이 얻을 게 있어야 정말 꼴보기 싫어도 손을 내밀어서 같이 박수를 칠 수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북한도 얻을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 않았나. 이란이 아니다. 60년대 말까지 북한은 소위 8월 정파라고 하는 김일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파 세력들이 계속 나왔고 이걸 당대등을 통해서 계속 김일성은 치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일당 독재가 아니었죠. 아니었죠. 예. 그 전에는 조금 약간 다른 세력도 아유, 그럼요. 예. 김일성은 70년대 들어서면서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네. 요거 딱 끝나고 한국에서 막 유신법 나간 즈음에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갑자기 북한에서 우뚜바라는 비행기가 평양시 항공에 뜨더라고요. 너무 낮게 떠서 저거 왜 저러니 했는데 삐라를 뿌렸어요. 허회를 뿌렸어요. 허회. 비행길로. 헌법 개정. 김일성 주석제. 그래서 김일성 주석을 북한한테 선고했다 그러면서 98.9% 기억나야지. 98.9% 김일성 주석 똑같이 이용했네. 한민족이니까. 찬성. 더 세.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물어봤어요. 찬성이라는 건 투표를 했다는 얘기네요. 예, 투표. 그래서 왜 100% 아니냐 하니까 그 나머지 0.몇 %는 못 받아 나간 사람들, 뭐 아파 있는 사람들, 해외에 나간 사람들, 우리는 100%다. 뭐 이런 기억이 나는데 여태 김일성을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처음으로 70년대에 주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이란 말이 이때 나온 거죠. 비슷한 거구나. 시기가 비슷한 게 아니라 날짜가 같은 날 발표됐어요. 예. 같은 날. 10월 유신과 조선 사회주의 헌법인가요? 같은 날 공표됐어요. 애초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선제에 대한 어떤 굉장한 회의감과 불신감이 있었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분명 잘못된 선택입니다. 잘못된 선택이긴 했지만 만약에 북한이 진정성 있게 남북 공동 성명의 평화 통일의 자세로 나왔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질지 그건 뭐 모를 일이죠. 그럴 수도 있다. 어쨌든 북한은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고 그럼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도 권력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던 거죠. 그게 공교롭게 12월 27일로 날짜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는데 심지어 이우락은 유신헌법 개정 며칠 전에 북한에게 이걸 알려줘요. 유신헌법 개정 발표 며칠 전에 이우락이 북한의 박성철과 김성주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곧 며칠 있으면 한국에서 중요한 정치 변혁이 있을 텐데 북한이랑 상관없고 우리 내부 문제니까 신경 끄라. 이렇게요. 이우락이 그러면 이유 어떻게 좀 됐어요? 자, 지금 우리 이야기를 쫙 했잖아요.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10월 유신. 이 총 감독이 누구였죠? 이우락이요. 이우락이었잖아요. 야, 그럼 이제 이우락의 이 어깨의 힘은 뭐 엄청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우락은 최고 권력의 그 다음 2인자로서 지금 군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이제 이우락한테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자, 유신체제 그 다음에 윤필용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우락에게 이야기합니다. 윤필용. 네. 군인. 그 유명한 윤필용. 예. 형님. 이 다음은 이제 형님 아니십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음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 형님 아닙니까? 이런 얘기 이게 돌고 말은 돕니다. 돌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귀에 들어간 거예요. 어떡하니. 이제 지들이 하려고 하던데요. 박정희 시대에 이인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아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바로 중정에서 해임됩니다. 어머. 이야, 이게 바로 이우락의 마지막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남북 대화가 막힌 후에 북한도 권력의 구도가 좀 변화가 했나요? 당연히 변화가 있죠. 김일성의 동생 김명주는 김일성보다 더 김일성스러운 인물이에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김일성 다음에는 당연히 김용기라고 생각했는데 군에서도 인기가 좋았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했죠. 뭐 틀림없이 인자. 그런데 그때 유감스럽게도 후계자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72년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는 김정일을 웃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웃분이 뭐냐 하면 김일성의 자제분, 수령님의 자제분 이 정도. 그러다가 김일성의 측근들이 이제 후계자 문제도 상정해야 될 때 아니냐라고 하는데 김용주라는 사람이 또 버티고 있으니까 김용주 최고가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김용주는 특별히 잘못한 거 없이 그냥 자천돼서 지방으로 가 있고요. 지방으로 그냥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가 했던 일은 이제 앞서서 잠깐씩 언급됐던 김일성의 부처 그리고 김정일이 배달한다고 해서 김평일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그 74년도부터 후계자로서 부도를 익혀나가고 잡아나가고 다 기억하겠지만 74년도에 김정일의 주도에 의해서 처음으로 부결연한 북한 생활청화가 시작됩니다. 아, 생활청화? 네, 74년부터. 밤마다 뭐 반성하고 주말에 반성하고. 토요일마다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과 북에서 저 7.4혁명에 참가했던 체제의 공신이었던 사람들이 그냥 소멸되는 거죠. 이게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참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렇지. 한 사람에게 더 많은 권력이 집중되려면요, 거기엔 반드시 갈등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갈등. 그래서 여러분은 위험합니다. 라는 서로의 공감대가 필요해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 라는 종류의 레토릭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는데 그 말을 이용한다라면은 저는 시민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쌓아 올려진 시민들의 지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유심히 그런 정치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참 지금도 여러 가지 뭐 비슷비슷한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남북이 이제 적대적 공생 관계죠. 그러니까 상대의 악으로 자기의 악을 정당화하고 상대에 대한 공포로 자국민들을 탄압하고 독재 정권 시대는 그게 있었고, 그러나 남한이 좀 다른 건 남한은 강력한 저항이 있었어요. 체육관 청구가 이제 박정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최규화,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이 마지막이고, 그래서 우리가 87년 체제가 뭐냐면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참 아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어떤 기자든 남북관계를 쓸 때는 이 공동성명을 얘기를 하고 맞아요. 예. 강의하실 때도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뭐 일단 뭐 제가 얘기했지만 수능 20번 문제가 이치에서 남북 공동성명이기 때문에 20번 문제. 네, 이거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건 꼭 가르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찌 보면 사실 그 순수성이 지금 없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잖아요. 단지 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통일을 이용한 듯한 어떤 그런 모습?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남북 간 최초로 합의를 한 원칙이에요. 통일 원칙이에요. 그 이후에 역대 정부는 계속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지라도 항상 출발은 7.4 남북 공동성명에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왜 문재인, 김정은 만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7.4 남북 공동성명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라는 단세 출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박정희 정부에 출발했고 그 이후에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합의서가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 아, 통일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민족의 문제구나. 이 통일이란 문제를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북한 금강산에서 50대 여성 관광객이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50대 한 주부, 이름은 박광자 씨였습니다. 총에 맞고 사망했으니까 시신을 인수해 가라. 박광자 씨가 치마를 입고 그것도 2m의 펜스를 넘는다? 너무 깜깜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쏜 겁니다.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채널 A